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충전을 위한 시간. 오늘은 당뇨병 관리와 치료법,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알빈 파우어스, 마이클 파울러, 마이클 니클스 박사님이 쓰신 다이어베티스 멜리투스, 매니지먼트 앤 테라피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1형, 제2형 당뇨병 관리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개인 맞춤형 접근이랑 팀 기반 관리가 중요한지 이걸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당뇨병 치료의 그 궁극적인 목표, 그 큰 그림부터 그려봐야겠죠.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뭐 심한 갈증이라든지 잦은 소변 같은 거, 그런 걸 없애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 신장, 신경, 또 심혈관 같은 데 생길 수 있는 좀 무서운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병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좀 편안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혈당 수치가 대략 한 200mg DL 아래로 내려가면 그 첫 번째 목표, 그러니까 불편한 증상은 대부분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 관리는 주로 두 번째랑 세 번째 목표, 다시 말해서 합병증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포괄적 당뇨병 관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혈당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미국 당뇨병 협회 ADA 같은 곳에서도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 혼자서는 좀 어렵고요. 당뇨병 교육 전문가나 영양사, 때로는 심리 전문가까지 이렇게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합병증이 생기면 그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역시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뭐 내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니까요. 이 포괄적 관리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일단 개인별로 혈당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혈당 모니터링하는 거, 뭐 손가락 혈당 측정이나 요즘 많이 쓰는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걸로요. 또 지난 몇 달간의 평균 혈당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도 기본이고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 관리예요.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또 지원받는 것 DSMES, 그리고 식단 조절 MNT, 규칙적인 운동,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 관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합병증 검진이랑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수고요. 생활 습관 관리 중에서요. 그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지원받는 것,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마치 운전면허 따고 나서도 계속 안전운전 교육 받는 것처럼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매년 또는 치료 목표가 잘 안 맞거나 생활에 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혈당 측정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발관리법, 운동할 때 주의점. 정말 배울 게 많죠. 이걸 전문가가 개인에게 딱 맞춰서 알려주고 또 의료팀이랑 자주 소통하는 게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단 관리, 그러니까 의학 영양요법 MNT는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단순히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MNT는 음식 섭취를 다른 치료법 있잖아요. 인슐린 치료나 운동, 체중 조절 같은 거랑 잘 조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전 단계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체중 감량을 통해서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좀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이미 당뇨병이 있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서 혈당을 좀 안정시키고 또 심장병이나 신장병 같은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그런 식단을 짜는 거죠. 중요한 건 딱 정해진 당뇨 식단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뭘 좋아하고 또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지, 종교는 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실천 가능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알려주는 혈당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제1형하고 제2형 당뇨병은 식단 관리에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초점이 약간 달라요.
제1형은 먹는 탄수화물 양이랑 그 타이밍을 인슐린 용량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대 탄수화물 비율 같은 걸 계산해서 쓰기도 하고요. 운동 계획에 따라서도 조절해야 하고요. 또 인슐린 치료 시에 체중이 늘기 쉬운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2형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보통 최소 5에서 10% 정도 목표로 하는데요. 그거랑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같은 걸 관리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둡니다. 특히 진단 초기에는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식단이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늘리고 체중을 줄이는 거, 이 세 가지 모두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라마단 같은 종교적인 단식 기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단식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당뇨병 연맹 같은 곳에서는 위험도를 평가해서 안전하게 단식할 수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를 나눠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식 전, 후, 그리고 단식 중에도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고 혈당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운동이 좋다는 건 뭐 다 알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특히 어떤 점이 더 좋은 건가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심장 건강 개선, 혈압 강화, 근육 유지, 체중 조절, 좋은 점이 많잖아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운동 중하고 후에 직접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이 몸에서 더 잘 듣게,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ADA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근육 운동이랑 유연성 운동도 같이 하라고 하죠. 그런데 운동이 오히려 혈당 관리를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네. 특히 제1형 환자분들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할 때 몸이 알아서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글루카곤 같은 걸 내보내는데 제1형 환자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전 혈당이나 몸에 남아있는 인슐린 양, 또 운동 강도에 따라서 오히려 혈당이 너무 오르거나, 즉 고혈당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질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1형 환자는 운동 전후 그리고 필요하면 중간에도 혈당을 꼭 재봐야 하고요. 만약 혈당이 너무 높으면서 케톤까지 나온다, 그러면 운동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으면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미리 좀 먹어야 하고요. 운동 중에도 필요하면 보충해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 용량이나 맞는 부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결국 어떤 운동을 할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2형 환자는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슐린이나 특정 약,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쓰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눈 합병증, 그 증식성 망막병증이 심한데 치료받지 않은 상태라면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생활습관 관리 요소로 심리사회적 관리가 있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당뇨병이라는 게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요. 식사, 운동, 약 복용, 혈당 체크.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쉬워요. 이걸 당뇨병 스트레스, 다이아베티스 디스트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 치료 의지나 생활습관 실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마음 상태를 좀 살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환자 스스로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주체로 느끼도록 돕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군요. 당뇨병 관리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혈당 조절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하나는 환자 스스로 매일 체크하는 단기적인 혈당 변화. 이건 손가락 혈당 측정기, SMBG나 연속 혈당 측정기, CGM으로 하죠. 다른 하나는 병원에서 몇 달간의 평균 성적을 보는 장기적인 지표, 바로 당화혈색소, HbA1c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자가혈당 측정 SMBG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손가락 끝에서 피를 조금 내서 측정기로 재는 방식이고요. 얼마나 자주 재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1형이나 인슐린 주사를 여러 번 맞는 제2형 환자는 보통 하루 3번 이상 재는 게 좋고요. 먹는 약만 드시는 제2형 환자는 약 효과나 식단, 운동 영향을 보려고 하루 한두 번 정도 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CGM은 피부 아래의 작은 센서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숫자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혈당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 추세랑 속도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목표 범위 내 시간, TIR이라고 해서 하루 중에 얼마나 오랫동안 적정 혈당 범위 안에 있었는지 같은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요. 이게 요즘은 당화혈색소만큼이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제1형 환자의 심각한 저혈당, 특히 밤에 오는 저혈당을 줄이는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인슐린 펌프랑 연동해서 자동으로 인슐린 주입을 조절하는 그런 인공췌장 시스템까지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기술 발전이 정말 빠릅니다. CGM 센서가 혈당을 감지해서 저혈당이 예상되면 펌프가 알아서 인슐린 주입을 딱 멈추거나 더 나아가서는 혈당 변화에 맞춰서 인슐린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당화혈색소 HbA1c는 이제 좀 덜 중요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HbA1c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 지표입니다. CGM이 실시간 영상이라면 HbA1c는 그동안의 하이라이트 모음집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혈당이 얼마나 심하게 오르내렸는지, 즉 변동성이나 저혈당이 얼마나 잦았는지는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CGM 데이터랑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HbA1c 7%면 평균 혈당이 한 150mg/dL 정도라고 보지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빈혈 같은 특정 상태에서는 수치가 실제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혈당 조절 목표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무조건 낮으면 좋은 건가요? 이상적으로는 물론 정상 혈당이 목표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합병증 위험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목표는 반드시 개인 맞춤이어야 합니다. 나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 합병증 유무, 저혈당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 방식, 또 본인이 얼마나 치료를 잘 따라올 수 있는지 등등 고려할 게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성인은 HbA1c 7% 미만을 목표로 해요. 하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많으면 8% 미만으로 조금 더 느슨하게 잡기도 하고요. 반대로 젊고 건강하다면 더 엄격하게 6.5% 이하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CGM을 쓴다면 목표 범위 대략 70에서 180mg/dL 정도인데요. 이 안에 머무는 시간을 70% 이상으로 하고 저혈당, 그러니까 70mg/dL 미만인 시간을 4% 미만으로 유지하는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제2형 당뇨병하고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미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이 아주 높은 분들에게 HbA1c를 6% 이하로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요. 저혈당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분들도 혈당 조절을 개선하면 눈이나 신장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심장 건강 측면에서는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생활 습관 개선과 모니터링만으로 부족할 땐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치료 목표는 건강한 사람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최대한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루 종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슐린, 이걸 기저 인슐린이라고 하고요. 또 식사 때마다 음식 소화를 위해 필요한 인슐린, 식사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이걸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거죠. 인슐린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주사 맞는 건가요? 네, 가장 흔한 방법은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맞는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입니다. 보통 하루 한두 번 긴 시간 작용하는 기저 인슐린을 맞고요. 매 식사 전에 빠르게 작용하는 식사 인슐린을 추가로 맞는 식이죠. 이때 식사 인슐린 양은 먹을 음식의 탄수화물 양이나 현재 혈당 등을 고려해서 조절해야 해요. 그래서 혈당을 자주 재거나 CGM을 쓰는 게 거의 필수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슐린 펌프, CSII라는 게 있어요. 작은 기계를 몸에 차고 다니면서 기저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식사 때는 버튼을 눌러서 식사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MDI보다는 좀 더 생리적인 인슐린 투여가 가능하고 생활의 유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 관리나 비용 부담, 또 감염이나
기계 고장 시 대처 같은 신경 쓸 부분도 있습니다. 인슐린 종류도 아주 다양하던데요. 네, 맞아요. 작용 시간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식사 직전에 맞는 초속효성, 이건 한 3에서 5시간 정도 작용하고요. 그보다 조금 느린 속효성은 4에서 8시간 정도, 그리고 하루 종일 기본 인슐린 역할을 하는 지속성은 약 24시간 또는 그 이상 작용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인슐린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지는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혈당 반응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1형 당뇨병에 인슐린 말고 다른 약도 쓰나요? 프람린티드라는 주사제가 있긴 해요. 이게 인슐린하고 같이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린이라는 호르몬하고 유사한 약인데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좀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모든 환자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제2형 당뇨병 치료로 넘어가 볼까요? 제2형은 약 종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몸에서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또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다른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치료 목표도 단순히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동반 질환 관리하고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중점을 둡니다. 치료는 보통 어떻게 시작하나요? 보통은 생활 습관 개선, 그러니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과 함께 메트포르민이라는 먹는 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효과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안전성도 검증되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메트포르민은 주로 간에서 당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메트포르민만으로 부족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제2형 당뇨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병이라서요. 결국 다른 약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약을 추가할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작용 방식이 다른 약을 추가하면 혈당 강화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약 종류가 정말 많던데 간단하게 어떤 약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몇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약이에요. 설포닐우레아, SU나 글리나이드 계열이 대표적인데 효과는 좋지만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 위험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입니다. 메트포르민 외에 티아졸리딘 디온, TZD 계열이 있는데 이건 부종이나 체중 증가, 골절 위험 같은 부작용 때문에 요즘은 사용이 좀 줄었어요. 세 번째는 인크레틴이라는 장호르몬 효과를 이용하는 약인데요. GLP-1 수용체 작용제, 이건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어요. 그리고 DPP-4 억제제, 이건 먹는 약이죠. 특히 GLP-1 작용제는 혈당 조절 외에 체중 감소 효과도 있고 일부 약은 심혈관이나 신장 보호 효과까지 입증되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됩니다. DPP-4 억제제는 효과는 좀 약하지만 부작용이 적고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소변으로 당 배출을 늘리는 약이에요. SGLT2 억제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먹는 약이고요. 혈당 강화 효과와 함께 체중 감소,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 이 약들도 심혈관 및 신장 보호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있어서 사용이 늘고 있어요. 다만 요로나 생식기 감염, 탈수 위험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약도 있어요.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인데 이건 효과가 비교적 약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전의 약들이 있네요. 어떤 약을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히 혈당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 위험이 높은지, 또 체중 조절이 필요한지, 저혈당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면 GLP-1 수용체 작용제나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약값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고요. 그럼 제2형 당뇨병 환자도 결국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먹는 약을 여러 개 써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처음 진단 시에 혈당이 아주 높거나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하루 한 번 맞는 지속성 인슐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존에 먹던 약하고 같이 쓰기도 해요. 병이 더 진행되면 제1형처럼 하루 여러 번 인슐린을 맞아야 할 수도 있고요.
제2형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제1형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요? 네. 비만이 아주 심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대사수술 또는 비만 수술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당뇨병이 완전히 좋아지거나 약을 크게 줄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또 아주 엄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단, 소위 초저열량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히 발병 초기의 당뇨병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 감독하에 해야 하고 장기적인 유지가 중요하겠죠. 췌장 이식 같은 건 어떤가요? 제1형 당뇨병에서 췌장이나 인슐린 만드는 세포인 췌도 이식을 하면 혈당 조절이 정상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치료법들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1형 분야에서는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는 치료나 더욱 정교해진 인공췌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제2형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전의 약물들이 계속 개발 중이에요. 특히 GIP하고 GLP-1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에 동시에 작용하는 약처럼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약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나 다른 동물의 췌도를 이용하는 이종 이식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치료에는 항상 또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모든 치료는 그 이득하고 위험 사이의 균형을 잘 따져봐야 해요.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역시 저혈당이고요. 일부 약, 예를 들어 인슐린이나 SU, TZD 같은 약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치료 비용이나 매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얻는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당뇨병 때문에 혼수 상태에 따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그건 아마 당뇨병성 케톤산증, DKA나 고혈당성 고삼투압 상태, HH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혈당이 아주 높고 몸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는 응급 상황이에요. DKA하고 HHS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DKA는 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생기는데요. 인슐린이 극도로 부족해지면서 몸이 에너지를 만들려고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산성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상태입니다. 숨 쉴 때 과일 냄새가 나거나 배가 아프고 토하는 증상이 특징적일 수 있어요. HHS는 주로 고령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는데 케톤은 많이 안 생기지만 혈당이 훨씬 더 높고 탈수가 극심해서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상태 모두 빨리 병원에 가서 수액하고 인슐린 치료를 받고 부족해진 전해질, 특히 칼륨을 보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는지 그 원인, 예를 들어 감염이나 약 중단 같은 걸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SGLT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혈당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DKA가 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다른 병으로 입원했을 때는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입원 자체가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라서 혈당이 오르기 쉬워요. 그래서 입원 중 혈당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는 저혈당을 피하면서 안전한 범위, 대략 140에서 180mg/dL 정도로 혈당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중환자실이나 수술 중에는 정맥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병동에서는 기저인슐린하고 식사 또는 교정 인슐린을 계획적으로 투여하는 피하주사요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혈당 수치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슐린을 주는 슬라이딩 스케일 단독요법은 권장되지 않아요. 특수한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거나 임신을 했거나 혹은 고령인 경우에는요. 네,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나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고령 환자는 저혈당 위험이 특히 크기 때문에 혈당 목표를 좀 더 느슨하게 잡고 약 부작용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임신은 정말 중요해요. 임신 중에 생기는 임신성 당뇨병도 잘 관리해야 하고 기존에 당뇨병이 있던 분은 임신 전부터 철저히 혈당을 조절해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도 아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당뇨병 관리가 이게 단순히 혈당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다각적이고 개인에게 맞춰진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죠.
팀 기반의 접근,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약물 치료 전략.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로서 청취자분들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겠어요? 네. 지금 CGM 같은 모니터링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보호 효과까지 있는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단순히 혈당 수치를 넘어서 개인의 장기적인 합병증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당뇨병의 표준 치료는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당뇨병 관리의 핵심을 이렇게 깊게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